네,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트남 전 피해 생존자 국회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한배평화재단의 권현우 사무처장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참석해 주신 귀빈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민영배 의원님, 하미학살 피해 생존자 옹웬 티타님, 포니학살 피해 생존자 옹웬 티타님, 베트남 활동가 및 통역사 옹웬 옹옥듀에님, 한배평화재단 활동가 아침님, 베트남전 국가배상소송 원고 측 대리인단 김남주 변호사님, 베트남전 국가배상소송 원고 측 대리인단 임재성 변호사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정예은 활동가님 이상입니다. 먼저 여는 발언으로 민영배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들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1968년 베트남에서 한국군에 의해 벌어진 민간 낙살, 그 비극의 진실을 밝히는 첫 걸음입니다. 저는 광주 국회의원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참혹함을 알고 있습니다. 2016년 광산구청장 시절에는 한배 평화재단 관련 추진위와 함께 베트남 학살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기 계신 생존자분들이 계시는 그 현장을 제가 찾았고 그 자리에서 위령제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때 마주했던 유족분들의 그 눈물과 처참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베트남전 학살 피해 생존자분들의 상처와 고통의 크기를 조금이나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1980년 5월에 아픔이 있다면 베트남에는 1968년 그 지금껏 아물지 않는 큰 상처가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폭력은 반복됩니다. 베트남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바위를 깎는다.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가 결국 변화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함께해 주신 이 피해 생존자분들은 물론이고 이하경 부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애를 써주신 한배 베트남 평화재단의 관계자분들 고맙고요. 특히 임재성 변호사님, 김남주 변호사님 정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틀림없이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대, 21대에 걸쳐서 특별법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법제화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법제실에 검토를 거친 뒤에 다시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멈추지 맙시다. 오늘 다시 바로 지금 시작합시다.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을 제정해서 진실을 마주하고 정의를 다시 회복합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오늘의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손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 이하경입니다.
먼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찾아주신 독립봉역 학살 피해 생존자 웅웬 티타님, 하미픽 학살 피해 생존자 자국의 전쟁 범죄를 인정한 매우 이례적이고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벌어지는 잘못을 성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국경을 넘어 피해자들의 명예와 권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회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베트남전 진실규명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끝내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시간만큼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책임 역시 더 무거워집니다.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에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먼 베트남에서 직접 함께해 주신 두 분, 생존자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 전 민간인 학살의 진실 규명과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국회도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국회를 찾아주신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두 분의 공동 성명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두 분이 함께 쓰신 성명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미 학살 피해 생존자 웅웬 티타님이 먼저 발언 시작하시고, 이어서 폭리 학살 피해 생존자 웅웬 티타님이 발언하시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한국어 통역 발언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괜찮나요? Xin chào các bạn Hàn Quốc. Chân thành cảm ơn các bạn đã cho chúng tôi cơ hội để được nói lên câu chuyện của ngày tại Quốc hội Hàn Quốc ngày hôm nay. 한국의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에서 저희가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ôi là Nguyễn Thị Thanh, tôi đến từ làng Hà Minh, tỉnh Quảng Nam, miền Trung, Việt Nam. Tôi là nạn nhân sống sót trong vụ thảm sát người dân do quân đội Hàn Quốc gây ra trong thời kỳ chiến tranh Việt Nam. Bên cạnh tôi là một nạn nhân sống sót khác từ làng Phong Nhị, em của chị cũng là Nguyễn Thị Thanh như tên tôi. 1968년 저는 베트남 중부 광남성의 하미 마을에서 온 웅웬 티탄입니다. 저는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입니다. 옆에 있는 또 다른 피해 생존자는 폭리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의 이름도 저와 똑같은 웅웬 티탄입니다. Tháng 1 năm 1968 âm lịch, hai người chúng tôi đã trải qua những thiệt hại trong hai cuộc thảm sát kinh hoàng xảy ra tại hai làng Hà My và làng Phong Nhị. Hai người chúng tôi vừa cùng tên lại vừa cùng chung một cái ước buồn. Những vết thương sâu thẳm vì bị mất đi gia đình, bị trọng thương và mất mẹ, mất chị, mất em, trai nhỏ trong thảm sát phải thành trẻ mồ côi. Chiến tranh, tuổi thơ của chúng tôi đều cơ cực như nhau. 1968년 음력 1월 우리 두 사람은 각각 하미마을과 폭리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 피해를 겪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름도 같지만 집단 학살로 가족을 잃고 부상을 입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고통의 기억과 상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학살 피해로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어린 남동생을 잃고 전쟁 고아가 된 우리의 어린 시절은 너무도 처참하게 닮았습니다. Thỉnh thoảng những việc xảy ra ngày xưa lại hiện về trong giấc mơ. Lính Hàn Quốc lùa hết các gia đình, người thân trong làng lại một chỗ rồi xả xuống ném lựu đạn. Mọi người đều chết hết. Người Tâu cắn đầy những mảnh lựu đạn và chỉ mình Tâu sống sót. Cạnh Tâu là những ruột thịt yêu thương chết thê thảm, máu chảy lay láng, và Tâu không biết phải làm gì cho đứa em trai bé nhỏ của mình đang chết dần đi. Tròn tỉnh dậy nhớ lại ngày quá khứ, tôi lại thấy sự sống sót của tôi quả là một kỳ tích. Ký ức về ngày hôm ấy vẫn sinh động như vừa mới xảy ra hôm qua. 때때로 당시의 일이 꿈에 나타납니다. 한국군이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을 몰아넣고 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고 제 몸에는 수류탄 파편이 박혔으며 저는 혼자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처참하게 죽은 가족들이 있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어린 남동생을 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당시를 생각하면 제 생존이 너무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Trong tay tôi không có gì cả, tiền cũng không, quyền lực cũng không, nhưng ký ức và sự thật đang nằm ở tôi. Bất cứ lúc nào tôi cũng có thể rành mạch kể lại những sự việc mà đã xảy ra ở làng Hà My, ở làng Phong Nhị năm 1968. Gửi quân tham chiến sang Việt Nam như vậy vì chính phủ Hàn Quốc có dám nói về sự thật và chính nghĩa trước những nạn nhân Việt Nam chúng tôi không? Chính phủ Hàn Quốc không thấy xấu hổ trước người dân Hàn Quốc hay sao?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기억과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 당당히 1968년 항해와 폭리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한 한국 정부는 우리 베트남 피해자에서 진실과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 앞에 한국 정부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Những gia đình thân nhân tại làng Hà My chúng tôi đã gửi yêu cầu làm sáng tỏ sự thật. Ủy ban sự thật hòa giải của Hàn Quốc nhưng đã bị từ chối. Quyết định này của Ủy ban đã khiến tôi thất vọng biết bao nhiêu. Và hôm nay khi vừa đến Hàn Quốc, tôi đã tham dự vào phiên tòa xét xử vụ kiện án hành chính liên quan đến quyết định rất không chính đáng của Ủy ban. Phải đi đến kiện tụng như thế này, tâm trạng của tôi bây giờ thật vô cùng đau khổ. Không phải đùa xin lỗi, cũng không đùa bồi thường, chỉ là đùa tổ chức điều tra làm sáng tỏ sự thật của vụ việc thôi mà cũng từ chối. Tôi không hiểu thế nào được chính phủ Hàn Quốc. 우리 항해마을의 유가족들은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저는 너무도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에 도착한 저는 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소송까지 하는 지금의 심경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사과도 아니고 배상도 아닌 사건의 진실을 밝힌 조사 요청마저 거부한 한국 정부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Mỗi khi sang Hàn Quốc, chúng tôi luôn mong đợi sẽ nhận được lời xin lỗi từ các cựu chiến binh tham chiến và chính phủ Hàn Quốc. Người Việt chúng tôi luôn mơ dung và tha thứ, nhưng các đoàn thể cựu chiến binh không bao giờ thừa nhận sự tồn tại của chúng tôi. Và chính phủ Hàn Quốc thì luôn mạnh mẽ trước những yêu cầu của chúng tôi. Chúng tôi không thể nào lên tiếng tha thứ và hòa giải vì chúng ta buộc phải trao lại cho các con cháu đời
우리는 한국에 올 때마다 참전군인들과 한국 정부의 사과를 기대하며 왔습니다. 우리 베트남 사람들은 용서에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참전군인 단체들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세상을 우리 손주들에게 물려줘야만 할까요? Nhân dịp đứng trước Quốc hội lần này là để cho tôi có một cái cơ hội nói lên sự thật là đại sứ quán của Hàn Quốc đã đóng tại ở Việt Nam chúng tôi, nhưng mà cái tấm bia mà che cái tội lỗi tội ác của Hàn Quốc đã gây ra trong thời kỳ thảm sát đó thì giết những trẻ em vô tội, những trẻ 1 tháng, 2, 3 tháng tuổi. Nhưng mà bây giờ đại sứ quán bảo là phải đại cái tấm bia nó lại, để đại cái nó lại, không cho để ra cho mọi người thấy. Nhưng mà người dân mà anh tôi bây giờ khoảng 80 tuổi rồi nhưng mà vẫn còn đau đớn là muốn gỡ cái tấm nó ra để cho đời sau, cái thế hệ đời sau của con cháu biết là cái lịch sử của Việt Nam đã bị lính Hàn Quốc thảm sát như thế nào. Cho nên bây giờ có nguyện vọng cuối cùng của tôi đến đây là nhờ là Quốc hội và đã giúp chúng tôi được gỡ cái tấm bia đó ra và để cho nạn nhân chúng tôi được thoải mái. 네, 성명서에는 없는 발언이긴 한데 추가로 말씀하셔가지고 통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말해서 더 말하겠습니다. 저희 한일 학살 사건에 이걸 하시죠. 네, 저희 한일 학살 사건에는 저희 한일 마을에는 한일 일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일 일원기를 세웠을 때 그 일원기 뒷면에 비문이 있습니다. 비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문에는 학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가해자가 누군지, 그리고 학살이 얼마나 잔인하게 일어났는지, 마을이 학살이 지난 다음에 어떤 극복 시기를 겪었는지, 지내왔는지 그런 내용을 다루는 담고 있습니다. 비문에. 그러나 그 일원기를 지은 다음에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이 그 일원기를 방문해서 비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읽고 대사관 쪽에서, 한국 대사관 쪽에서 베트남 정권에 그 비문은 좀 지우라고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마을에서 비문을 지우지는 않고 거기에다 다른 대리석, 연꽃을 그리는 그런 대리석으로 비문의 위에다 덮었습니다. 그 한국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원기가 있고 비문이 있어야 후세에 어떤 역사가, 마을이 어떤 역사를 겪었는지 알려주려고 그런 비문을 썼던 그런 목적인데요. 근데 왜 이 비문은 왜 역사를 묻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국회에 와서 발언하고 싶은 것은, 제 소원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 국회에서 어떻게 해서 저희 한미 마을에 세워진 그 일원기 뒷면 비문을 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어야 역사가 역사가
네, 이어서 두 분의 공동 성명 부분의 폭리 학살 피해자 님의 성명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Chào các bạn, chào các bạn. Tôi tên là Nguyễn Thị Thanh. Tôi đến từ làng Phong Nhị. Năm nay đã là năm thứ 6 trên hành trình đấu tranh đòi bồi thường nhà nước của tôi. Tôi đã thắng kiện ở cả hai phiên sơ thẩm và phúc thẩm. 안녕하세요. 저는 폭리마을의 웅을 티탄입니다. 저는 6년째 국가배상소송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Nhưng niềm vui chưa kéo dài được bao lâu thì những nạn nhân chúng tôi lại biết tin Bộ Quốc phòng kháng cáo, nên niềm vui mau chóng trở thành cơn phẫn nộ và thất vọng. Mặt tòa đã phán xử rất công minh, vì sao Bộ Quốc phòng lại phải phản ứng đến mức như vậy? Làm thế nào với một phán quyết mà chính phủ Việt Nam cũng hoan nghênh? Vì sao chính phủ Hàn Quốc lại phủ nhận, khiến những nạn nhân chúng tôi phải đau khổ như thế? 그러나 기쁨도 잠시 우리 피해자들은 국방부가 항소했다는 소식을 접했고 분노와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베트남 정부도 환영한 이번 판결을 어째서 한국 정부는 부정하며 우리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가요? Điều mà những nạn nhân Việt Nam chúng tôi mong mỏi nhất là sự thật và lời xin lỗi chân thành dựa trên sự thật đó. Nếu chính phủ Hàn Quốc không thừa nhận sự thật, chúng tôi sẽ phải sống suốt đời trong nỗi đau. Đề nghị Bộ Quốc phòng Hàn Quốc hãy dừng ngay lại việc xét xử lên cấp cao, hãy thừa nhận sự thật, bồi thường và xin lỗi tôi theo đúng như phán quyết của tòa. 진실화위원회가 다시 출범한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베트남의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진실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한국 정부가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국방부는 더 이상의 재판을 멈추고 진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저에게 배상하고 사죄하십시오. Nếu Ủy ban sự thật và hòa giải bắt đầu lại, nhất định Ủy ban phải làm sáng tỏ sự thật của vụ thảm sát Hà My. Đồng thời chính phủ Hàn Quốc cũng cần phải làm sáng tỏ sự thật lịch sử về những thiệt hại do cuộc thảm sát khác mà quân đội Hàn Quốc đã gây ra tại miền Trung Việt Nam. 진실화해위원회가 다시 출범한다면 반드시 하미 학살의 진실을 규명해 주십시오. 또한 베트남 중부의 다른 한국군 학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나서야 합니다. Hai người chúng tôi sẽ tiếp tục đấu tranh vì sự thật của Phong Nhị, của Hà My và của cả tỉnh Quảng Nam. Mỗi lần đứng ở nơi đây, tôi đều rất đau đớn. Nhưng tôi nghĩ rằng đây là việc mà những nạn nhân sống sót ôm trong lòng nỗi oan ức của những ruột thịt gia đình yêu thương đã mất trong thảm sát như chúng tôi đây cần phải làm. Chúng tôi muốn nói tiếp về những tang thương của chiến tranh và những việc cần phải làm vì một nền hòa bình chân chính. 우리 두 사람은 폭리와 하미 그리고 꽝남성의 진실을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매번 이러한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학살로 희생된 우리 가족들의 억울함을 품고 살고 있는 우리 피해자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Tôi nghe nói có rất nhiều những người dân Hàn Quốc đang tham gia ký tên vào thư thỉnh cầu của công dân Hàn Quốc kêu gọi làm sáng tỏ sự thật về các vụ thảm sát thường dân trong chiến tranh Việt Nam. Tôi cũng nghe nói rằng Quốc hội Hàn Quốc đang nỗ lực để xây dựng dự thảo luật về việc làm sáng tỏ sự thật chiến tranh Việt Nam. Mong rằng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 규명을 위한 시민 청원에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베트남전 진실 규명을 위한 법안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과 함께 시작된 새 정부 그리고 국회가 부디 우리 베트남 피해자의 요구에 평화로 응답해 주십시오. Cuối cùng tôi xin gửi lời cảm ơn chân thành đến Phó Chủ tịch Quốc hội ông Ủy Thơ Ngo ông, nghệ sĩ Quốc hội Min Hai Ba đã mời hai người chúng tôi đến Quốc hội Hàn Quốc hôm nay. Xin tỏ lòng biết ơn sâu sắc đến những bạn bè và nhân dân Hàn Quốc đã luôn sát cánh đồng hành cùng những nạn nhân Việt Nam. 끝으로 우리 두 사람을 국회에 초대해 주신 이하경 국회 부의장, 민영배 국회의원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베트남의 피해자들과 연대해주고 있는 한국 친구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저희 베트남 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평화재단 아침 활동가님, 그리고 평화참여연대 평화건축센터 정의의 활동가님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이 필요하다. 오늘 국회에서 우리가 들은 베트남 피해 생존자의 목소리는 단지 과거의 고통에 대한 외침이 아닌 2025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던지는 정의와 양심의 질문이다. 두 명의 의무인 티탄이 우리에게 심장으로 전한 이야기는 홍리와 하미 마을의 진실을 넘어 베트남 중부의 수많은 베트남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외침이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올해로 50년이 되었다. 과거 총구를 마주했던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년이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의 피해자들은 말한다. 한국 정부가 단 한 번도 나에게 안부를 물은 적 없다. 나와 우리 가족의 피해에 대해 물은 적도 없다. 베트남 전쟁을 여전히 불편한 진실로 두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베트남의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의 진실 인정과 사과를 요구할 때 한국 정부가 취해온 입장은 외면과 은폐였다. 그러나 지난 1월 대한민국 사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베트남 전쟁 시기와 전후는 물론 소송 중에도 학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베트남 전쟁이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진실 규명이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베트남전 한국군 파병으로 벌어진 인권 침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비로소 베트남의 피해자들이 염원하고 한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요구해온 한국 정부의 사죄와 배상, 피해자 명예회복이 가능하다. 국회는 조속히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등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베트남의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고 학살 당시 어린이였던 피해 생존자들이 한국까지 찾아와 소송과 청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들은 존재 자체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당시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며 진실규명을 요구해왔다. 이제는 한국 정부가 가해국으로서 진실과 책임을 제대로 마주해야 한다. 전쟁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그 전쟁에 동원된 참전 군인의 진실과 마주하는 일이기도 하다. 참전 군인들조차 모르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 등의 역사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 규명될 때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도 화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로 발생한 참전 군인의 자살, 자해, 전쟁 후유증 등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를 통해 밝혀내 한국 정부가 베트남 피해자와 참전 군인 모두에게 지니고 있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국가 배상 소송 판결을 환영하며 잘못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베트남 전쟁에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베트남전 진실 규명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 베트남전 진실 규명법이 필요하다. 2025년 6월 19일 베트남 전쟁 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일동. 네, 기자단 여러분께도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베트남 피해자 두 분께서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한 움큼의 약을 드시고 베트남에서 출국 날에는 무릎이 아파서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한국까지 오셨습니다. 이 두 분의 간절한 외침의 소통만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대한민국 사회에 알려질 수 있도록 기자단 여러분께서 한 줄의 더 이야기라도 더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경미입니다. 두 가지 논평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장을 진흙탕을 넘어 뻘밭으로 만들려는 비열한 정치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전 부인이 후보자의 자질이나 업무 능력 검증과 무슨 상관입니까? 가족의 아픈 상처를 파헤쳐 물어뜯으려는 폐륜적 정치 공세가 참혹한 수준입니다. 장관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의 임명을 발목 잡아 갈 길 바쁜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을 방해하려는 수작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비인간적인 일도 서슴지 않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윤리 검증을 빙자해 신상털기, 망신주기로 일관하겠다니 인사청문회장을 진흙탕을 넘어 뻘밭으로 만들 셈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내란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매달리고 있는데 내란 정권의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방해 공작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나락에 떨어뜨린 책임을 통감한다면 새 정부의 전력 질주를 막기 위해 발목 잡기 하는 파렴치한 심보를 거두십시오. 인사청문회를 모욕주기의 수단으로 삼는 폐륜의 정치를 당장 멈추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리박스쿨을 앞세워 그동안 무슨 작당 모의를 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딸려 나오는 증거들은 국민의힘과 리박스쿨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김민정 의원이 국회에 끌어들여 기자회견을 열어준 백골단이 리박스쿨 협력단체 간부들에 의해 조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을 쓴 육사 총구국동지회는 2020년 4.15 총선 당시 온라인 댓글 조작팀 자손군과 유사한 손가락 혁명단을 운영했습니다. 결국 리박스쿨과 유관단체들은 여론 조작과 극우 교육을 통해 여론을 왜곡하고 청소년을 세뇌시키기 위한 국민의힘의 하부 조직이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리박스쿨의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들이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배후 또한 국민의힘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 분야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비롯해 교육의 큰 틀을 구상하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에 누가 여론조작, 극우 세력을 집어넣었는지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누가 어린 학생들을 극우 전사로 키우려 했는지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민의힘도 리박스쿨을 앞세워 그동안 무슨 작당머리를 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진실이 드러나 변명할 기회조차 사라지기 전에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십시오. 그것만이 현명한 선택임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훈 의원입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과 R&D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교육에 관한 것 또 R&D에 관한 것은 정말 신중하게 미래를 생각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당시 R&D 예산이 삭감이 되었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교육도 많은 파행을 겪어왔습니다. 늘봄학교에서 리박스쿨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민주주의,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복제를 찬양하는 교육을 시도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회이자 우리의 자부심이 어떤 K컬처의 근간이 되는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문화예술 교육이 거의 파탄 상태에 이르러서 현재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없는 파행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당연하게 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순수 예술 전문인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중고등학교에 특히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문화예술 교육에서 배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급히 원상 회복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 강사님들 특히 초중고에 나가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님들께서 지금 이런 문화예술 교육 파행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님들께 또 국민들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고 신속하게 이런 잘못된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황수 회장님께서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문화예술 교육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를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를 지켜온 4,500여 명의 예술 강사들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염려하는 학부모 그리고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마음이 담긴 목소리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선택이 아닙니다. 단순히 학생들의 여가를 채우는 활동이 아닙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가장 인간적인 교육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문화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길목에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국가 차원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입니다. 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배울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도록 국가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 교육청에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할 공동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2023년 약 570억 원 정도에 규모했던 이 사업의 예산을 2025년 약 80억 원으로 약 86% 삭감하면서 이 약속은 공허해졌습니다. 예산 논리에 밀려 아이들의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 교육의 권리가 축소되고 있는 현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예술가들이 학교로 들어가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아이들과 호흡하며 감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선도적인 공공정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교육 현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의 활동 영역을 정부 정책 아래에서 확장시키고 무엇보다 지역 간, 계층 간 예술교육의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예술은 누구나 누려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로서 예술을 가장 앞에서 실현해온 정책이 바로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년 동안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뿌리내려진 이 소중한 정책이 올해 9월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전 공론화나 협의도 없이 국고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교육 현장으로,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로, 예술 강사들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의 경우 지방교육 재정까지 편성이 되지 않아 정규 과정의 예술교육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지역 역시 예술 수업은 줄어들었고 수십 년간 국가의 정책에서 양산되어 온 강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논의 과정도 없이 행정적 통보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와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없었고 학교 현장의 실태 조사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20년 동안 정책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이처럼 손쉽게 조용히 없앨 수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정책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 강사들의 생계를 위한 복지성 사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교육의 일부이며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 복지의 핵심입니다. 이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은 곧 아이들의 정서와 창의, 공동체 감각을 키우는 기회를 박탈하는 일입니다. 문화 강국을 말하며 K 콘텐츠 수출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근간이 되는 예술 교육을 지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앞뒤가 맞지 않는 이번 사태의 단면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강사들의 일자리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기회, 교실 속의 예술을,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지키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지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감정과 상상력, 공동체성을 길러내는 투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부와 문체부는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의 원상 회복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국회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이 사업에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조정해 주십시오. 셋째, 정부는 초중고 전반의 문화예술 교육이 지속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재편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작년 8월부터 정책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의 본질을 국회에 전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후로도 수많은 교사, 학부모, 예술 강사를 포함한 예술가들과 함께 각 지역에서 간담회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다시 공론의 장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 싸움은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교육권, 문화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교육의 분배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책임 있는 국회라면 현장의 목소리를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십시오.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지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함께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연대 전국예술강사연합 예정위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예술강사 지부, 전국학교예술강사협의회,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양시 만화부 출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강석구입니다. 기자의 의견을 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위원인 규질의원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던지는 의혹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간 중의 가관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규질의원은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질문한 내용에도 일체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고발하겠다는 으름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주진우 의원을 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발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저에 대해서 한 모든 부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진우 의원이 정치 검찰로 살면서 했던 행태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 여러분, 주진우 의원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의 아바타입니다.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을 지냈고 여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 공천까지 받았습니다. 사실상 낙하산 공천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주진우 의원이 보여준 행태는 내란 세력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어찌 보면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윤석열 아바타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막아보겠다고 그야말로 치하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내란 잔당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내란 수사 범위와 기간을 줄이는 특검법에 공동 발의했습니다. 심지어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반대 토론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의 아바타이자 내란 잔당인 주진우 의원이 윤석열 내란 수사 축소에 앞장서고 내란 특검법을 반대한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이해충돌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주진우 의원의 한 행태 똑바로 기억해 주십시오. 더욱이 주진우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사업권 이첩 번호 결정 직전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02-800-7070 번호의 대통령실 전화를 받아 통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자 젊은 군인의 죽음을 장비 파손에 표했습니다. 주진우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의원의 의무고 그리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여전히 정치검찰입니다. 아직도 정치검찰의 때를 걷지 못했습니다. 범인을 정해놓고 의도한 대로 수사해서 언론 플레이만 하는 정치검찰의 모습을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라고 해운대구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줬을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윤석열 내란 세력을 비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에게 묻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여전히 윤석열을 존경합니까? 국민들로부터 쫓겨난 윤석열의 마지막 스피커입니까? 파면당한 윤석열 아바타 노릇이나 하거든 이제 국회의원직 사퇴하십시오. 국민 여러분께도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윤석열은 파면당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내란 세력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준동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진우 의원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김민석 총리 후 인사청문회도 주진우 의원은 그 재기의 기회로 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서 저 강북구 이번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지키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통해서 내란 확실하게 종식하고 내란 세력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동골쇄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마지막 의지할 곳은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란 세력 청산하고 그리고 내란 잔당 확실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문금주입니다. 6월 19일 오늘자 언론브리핑 하겠습니다. 법원은 즉시 김용현 구속영장을 발부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십시오. 조은석 특검이 내란 주범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내란 주범들의 탈옥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나선 조은석 특검에 박수를 보냅니다. 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검찰의 부작위에 가까운 부실 수사에 내란 주범들이 국민의 일상에 다시 발을 들이밀려고 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구속이 당연합니다. 법원이 신속한 구속영장 발부로 내란 주범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게 막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법원은 내란 세력이 국민의 일상으로 침투해 국민께서 또다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은석 특검에게도 촉구합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 또한 조속한 추가 기소를 통해 신병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란 세력이 발 붙일 수 없는 대한민국,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사법정의입니다. 검찰은 김건희의 육성 녹음을 언제 알았고 언제 확보했는지 똑바로 답하십시오. 검찰은 김건희 주가 조작의 스모킹 건인 녹음 파일들을 언제 확보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검찰이 4년 전 압수수색을 하고도 확보하지 못했던 김건희 주가 조작 증거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찰 발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4년 전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어떤 것이 왜 지금 발견된 것입니까? 4년 전 이미 찾아놓고 덮어두고 있었던 것을 꺼냈다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육성 파일에는 김 여사가 맡긴 구체적 액수, 수익 배분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주가 조작 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애극까지 언급됐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4년 동안 존재를 몰랐다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우연히 파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고의는 처벌받을 수 있지만 부실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수 아닙니까? 지난 4년 동안 권력에 기생하며 선택적 수사로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검찰의 족적이 확연히 남아있는데 국민을 오롱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작년 10월 검찰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 및 경험 등이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만이 아니라 검찰도 특검의 대상입니다. 그곳에서 검찰의 변명이 얼마나 비겁한지 드러날 것이고 검찰의 수장이 민정수석과 무엇을 짬짬이 했는지도 드러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의 면죄부 수사의 진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울산 동구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이고요. 옆에 계신 분은 울산 상공회의소 이은철 회장님이십니다. 울산 인구가 2015년 120만을 정점으로 찍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통 제조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울산을 아직 떠받치고 있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통 제조산업 울산을 넘어서 AI 기반의 미래형 산업 도시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특히 SKT와 아마존에서
서비스가 총 7조 원을 울산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을 AI를 이끌어갈 첨단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울산 AI 산업발전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울산시 관련 기업, 관련 학교, 지역산업계 등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해서 울산 AI 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발빠르게 울산을 AI 신도시로 첨단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울산상공에서 이윤철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상공회사 회장 이윤철입니다. 울산의 군산의 특구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도 기반과 높은 에너지 수요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지역 경제 주체 모두의 선제적 대응이 노력이 이룬 결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울산의 특구로 최종 선정됐다면 글로벌 복합 위기와 지역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전력 다소비 산업의 부담을 줄이고 AI 데이터 센터 유치, 신재생 에너지 산업 기반 확대, 전력망 고도화 인프라 확충 등 울산의 미래 산업을 견인할 신선적 동력 확보에 결정적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울산은 최근 대규모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확대한 상황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마련은 지역 산업계에 주어진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울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제도의 조기 안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추가 비례 특례 등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울산은 전력 수요가 높은 산업 단지가 두루 분포하고 있는 만큼 이번 부산 에너지 특구 지정이 지역 내에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울산 전역을 아우르는 광역단위 특구 지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선 제도 역량과 에너지 전환 의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울산 상해에서도 정부 정책 실현에 있어 사람 현장의 목소리를 생각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울산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위기를 이끄는 선도도시로 우뚝 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기자회견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SK그룹과 아마존의 서비스가 울산에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울산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중심의 전통 제조업 도시에서 AI 기반의 미래형 산업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AI 데이터 센터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비전을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수도권에 집중된 AI 디지털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대표적인 지역 균형 발전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울산이 AI 중심의 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유치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과 전략적 연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울산을 분산 에너지 특구로 신속히 지정해야 합니다. 에너지 경쟁력이 곧 AI 경쟁력입니다. 초고성능 컴퓨팅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이 필수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을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울산을 AI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해야 합니다. 제조 AI, 산업 로봇, 스마트 물류, 다양한 기술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과 교육, 정주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울산에 정착하고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울산은 전국 AI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정치권, 울산시, 관련 기업, 관련 산업체, 지역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울산 AI 산업 발전 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이 협의체는 데이터 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민원을 사전에 조율하고 울산 AI 산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 규제 정비, 산업 융합, 기술 전환, 인재 양성,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까지 논의하고 진행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산업 전환은 특정 지역의 경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입니다. 이번 투자를 울산 산업 혁신의 분기점으로 삼아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울산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주권당에서 주최하는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기자회견은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5월달에 대한민국을 한국마음에 비유했는데 그것이 그냥 비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브론슨 사령관은 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한국마음이 맞다라고 이제 자인을 했죠.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의 심각한 상황에서 이 대만 전쟁 가능성도 점쳐지는 이런 시기에 실제로 소위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 사령관이 대한민국을 한국마음으로 비유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라는 취지로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진보당 대변인실을 함께하시고 국민주권당과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준비위원회에서 함께합니다. 우리 기자회견 취지를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첫 번째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내정 간섭, 주권 침해에 맞서야 된다라는 주제로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 박준의입니다. 예, 기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예,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진보당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내정에 크게 관여하고 좀 부당하게 강압적으로 개입하는 미국에 대한 목소리가 너무 울리지 않는 것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주독립의 주권 국가입니다. 이 나라의 정부도 국민주권 정부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주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윤석열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즉 반북, 반중, 반러 정책에 충실했다고 공공연히 평가하면서 반대로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불신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밀어줬고 그 대가로 한국의 국익을 빼앗아가려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측근 인사와 세력들이 국내 극우 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내정 간섭, 정치 공작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둘째, 관세 폭탄으로
협박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투자 강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돈을 내놓으라 강탈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 문제라고 하면서 한국의 산업, 통상, 경제 정책과 제도를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조폭이 보호비 명목으로 영세한 업자들을 갈취하는 것, 과거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주공을 수탈해간 것과 같이 폭력적이고 강압적입니다. 미국의 국익만을 위해, 오로지 위대한 미국만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익이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셋째,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전쟁 강요입니다. 한국을 항공모함이라고 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단지 개인 견해가 아니라 미국의 확고한 정책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준다면서 오히려 전쟁을 불러들인다면 주둔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외국 군대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맡겨둬도 괜찮습니까? 미국의 전쟁 강요에 대해 사활을 걸고 저항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권리이고 생존 자체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강력하게 대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한미군에 의존한 안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 해악성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근본적 물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고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미국에 경고합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미국의 전쟁 강요, 국익 강탈, 주권 모욕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우리의 정당한 권리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생결단으로 싸울 것입니다. 미국은 이 싸움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미국은 우리 국민의 투쟁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국민이 뭉쳐서 힘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미국을 극복하고 우리가 세운 정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위대한 나라의 주권자로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 강압에 당당하게 맞서 나갑시다. 내란을 제압하고 민주정부를 세운 기세로 국민 주권 시대의 전진과 승리를 위해 더 힘차게 노력해 나갑시다. 저희도 더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두 가지 순서 남아있는데요. 얼마 전 조세균 주한미 대사 대리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요새 한국에는 방위 시위가 없다고, 있으면 친미 시위나 좀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장갑차 압사 사건, 2008년 방호병 사태 등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방위 시위라고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제 주한미 대사관은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이 동맹국 모욕 사건을 일으키고도 사과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지 과연 지켜볼 일인데요. 5월 달에 브런슨 사령관의 망언 이후에 평택 미군기지 앞과 미대사관 앞에서 조세균 대사대리를 잘 모르는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혜연 동작축구連동 대표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슨에 대한 항의 행동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5월 15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군 육군협회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에서 한국을 두고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5월 13일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새 지도자는 6월 4일부터 일종의 동맹이 기로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대선 개입 내정 간섭도 하였습니다. 이 문제의 망언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런슨 사령관은 5월 27일 한미연구소가 연 세미나에서 또다시 한국을 항공모함에 빗댔습니다. 한국을 항공모함이라고 한 것은
총알바지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80년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국민을 들쥐같다고 한 최악의 망언을 갱신하는 희대의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주권당과 여러 단체와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5월 19일 평택 미군 기지 안정리 게이트 앞에서 대선 개입 전쟁 강요 미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주권 모욕 전쟁 강요 브런스는 이 땅을 떠나라 범국민 성명을 게시하였습니다. 5월 22일 미 대사관 앞으로가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땅을 떠날 것을 촉구하는 규탄 연설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미 대사관 앞에서는 5월 30일, 6월 4일, 5일에도 규탄 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5월 26일에는 평택 미군 기지 앞에서 대선 개입 전쟁 강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땅을 떠나라 평화버스킹을 개최했습니다. 6월 2일에는 평택 미군 기지를 향한 브런슨 추방 전쟁 반대 평택 평화 걷기를 진행했습니다. 6월 11일에는 문장열 전 국방대 교수를 초청하여 대만 전쟁 가능성과 한국의 선택에 관한 주제로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6월 11일부터 양일간 브런슨 추방 전쟁 반대 주권 수호 구호 공모전을 온라인을 통해 개최했습니다. 6월 14일에는 미 대사관 앞 브런슨 추방 전쟁 반대 주권 수호 평화 대행진을 개최하였고, 이날 35개 정당 단체는 내정 간섭 전쟁 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은 이 땅을 떠나라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6월 16일에는 평택 미군 기지로 가 주한미군에 대한 항의 평화 행동을 진행했으며 공동 성명 발표 사실을 미군 측에 고지하였습니다. 국민주권당과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준비위원회는 격주 월요일마다 평택 미군 기지로 가 브런슨 사령관의 사과를 촉구하고 규탄하는 행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격주 월요일에는 평화 촛불을 서울 미 대사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매주 수요일마다 미 대사관 앞에서 주권 수호 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7월과 8월에는 정전협정 72주년, 광복 80주년에 즈음하여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을 규탄하고 한국민에게 사과할 것과 이 땅을 당장 떠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마지막 순서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이스라엘,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라고 하는 텔아비브가 빌딩들이 폭격을 맞은 사진들이 돌고 있습니다. 남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만 전쟁에 자동 개입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추진한다는 이 브런슨의 이런 공표는 즉각 철회돼야 되고 사과돼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윤결의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학생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내정간섭 전쟁 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항공모함 망원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은 사과하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5월 16일과 27일 한국을 중국 앞에 떠있는 항공모함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한국 밖으로 진출해 중국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5월 13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을 향해 한미일 동맹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한국은 주권국가다.
갑작스러운 발언을 내뱉는 것이 미국이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인가? 브런슨 사령관은 당장 사과부터 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중국과의 전쟁을 강요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임박했다며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를 증액해 중국에 대적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 중국과 전쟁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도 미국이 전쟁을 강요하고 주한미군 때문에 강제로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미국과 주한미군이야말로 한국 평화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아닌가. 미국의 주권 모욕, 전쟁 강요는 매우 엄중한 문제다. 한국은 미국의 패권 전쟁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을 대신해 중국과 싸우는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기를 거부한다. 한국을 파멸로 몰아가는 동맹은 진정한 동맹이 아니다. 내정 간섭을 일삼고 전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한국의 주권을 모욕한 브런슨 사령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망언을 사과하고 한국을 떠나라. 한국을 전초기지 취급하는 주한미군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지원할 수 없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하라. 우리는 한국을 무시한 브런슨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할 것이다. 2025년 6월 19일 공동성명 참가자 일동.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기자회견 마칠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사는 강북구, 서울 강북구에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거기에 군사시설이 있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것에 이미 강요가 되어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자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는 바이고요. 보도자료 뒤에 또 비치되어 있으니까 많이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세종시에서 오느냐고 조금 늦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죄송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현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자들께서 계속 전화가 있어서 한꺼번에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까지는 배준영 간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위원 중에 어제까지 저희가 증인 청구인 협상한 내용과 상관없이 누구를 부르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어저께까지 여야 간사와 위원장 간의 그 증인 청구인 협상 내용 중에 대략 여당 측에서 요청한 증인은 4-5명 규모이고요. 야당 측에서 요청한 증인은 확정된 증인이 5명입니다. 증인 청구인이. 그 다음에 야당 측이 주장하는 3명에서 4명가량이 확대될 경우에 저희는 부동의한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전체 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위원장에게 지속적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이종배 위원장께서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오전 9시 55분에 간사 간의 전화로 통화를 해서 증인 청구인 문제를 협의를 했고요. 원내대표와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위원장과 협의해서 알려주겠다고 했고 그 와중에 아마 백브리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이견을 달지 않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원만한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넘기고요. 그리고 12시경에 두 번째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 청구인이 합의되지 않았다. 아직 추가 증인 청구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종배 위원장님에게는 20일까지 전체 회의를 해야지만 증인 청구인이 5일 이내에 송달을 보내서 저희 국회 측에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증인 청구인을 5일 이내에 의결하지 못하면 증인 청구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규속력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종배 위원장께서는 간사 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 3명에 대해서는 저희는 부동의한다. 사인 간의 채권 채무가 끝났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증인으로 공개될 경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런 권한까지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설명을 드렸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내일까지 최종적으로 증인 청구인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려고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이 요구한 증인 청구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4명까지 야당에게 전달이 됐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포함한 증인은 어제 이미 종료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야당 측 청문위원들이 주장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이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6월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 회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제의 제한 없이 야당과 자유로이 논의하겠다는 발표에서 대통령실의 정치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느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오찬 회동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오찬 회동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정치 복원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화답해 이번 회동을 정치 복원의 장으로서 만드는데 함께 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